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는 올해 중국을 제치고 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요. 또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12월에 맞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는 우리나라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남아시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인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미중 갈등 이후에 인도에 손을 걸리고 있어요. 네네. 이게 다만 인도가 인구가 가장 많아져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드리겠지만 인구도 관계가 있긴 합니다. 네. 국가의 규모 관계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전략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14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고 네. 2030년 가까이 되면은 G3, 그러니까 경제 규모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에 의한 3대 국가로 네. 올라올 것이 유력한 상황이고 또 지금 봤을 때는 경제의 펀더멘탈도 양호하고요. 해서 인도 경제의 전망이 좋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특히 인도가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네. 결국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또 호주까지 포함한 쿼드 국가들이죠. 네. 그리고 또 유럽의 서방 국가들 포함하면 결국에는 이 중국이라는 팩터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도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서 필수적인 우방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의 경우는 남아시아에서 중국, 파키스탄 이런 주요 국가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인도양은 세계 물동량의 70%가 지나가는 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중국이 영향력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혼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인도를 같은 편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만들므로 해서 같은 어떤 관점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자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인도에 대해서 많은 그 지원도 하고 협력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뭐 지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빼놓을 수 없는 나라기 때문에 이거 우리 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인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도는 미국하고 친하고 싶은가요? 중국하고 친하고 싶은가요? 인도는 뭐 전통적으로 비동맹 국가였고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냉전 시기에는 오히려 소련, 뭐 지금의 러시아랑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과거에 파키스탄이 특히 이제 인도에게는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인데 이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점 이럴 때 또 군사적으로도 군비가 많이 필요할 때 사실 손을 많이 내밀어주고 도와준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관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하고는 좀 조금 모호하고 약간 좀 신뢰도도 조금 떨어지는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금 인도의 과거 세대들은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은 뭐 아시다시피 인도의 뭐 엘리트들은 거의 미국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무역 관계 역시 인도의 뭐 최대 무역 상대국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됐고 무역 흑자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 투자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적 교류라든지 또 인도가 현재 필요로 하는 뭐 항공 우주라든지 이런 뭐 IT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쪽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미국에 대한 관심은 뭐 현재로서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마도 인도가 미국 팩터를
가장 중시하지 않고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미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그 모디 총리가 만났거든요. 그러면 관련 이야기 중에서는 굉장히 경제와 산업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어요. 예. 네. 경제 산업 얘기에 앞서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이 외교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미국이 인도의 편을 들어준 요소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의 많은 내용이 사실은 미국이 인도를 지원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이제 네.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인도의 외교 정책상의 핵심 과제가 하나가 이 남아시아 지역을 대표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인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여기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도의 그 핵심 이해관계를 미국이 지지하는 네. 그런 외교 측면의 내용이 있다. 대표적인 네. 내용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미국이 인도의 어떤 니즈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쪽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도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깔기 위한 그러니까 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첨단 기술이나 공급망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방산이 있는데 첨단 기술이나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일단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 약속을 많이 했고 더욱이 미국하고 인도하고 반도체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인도가 반도체 산업을 한다. 그러니까는 인도가 하고 싶어하는 결국 생산이거든요. 네. 이걸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미국이 이 부분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기술 협력을 해주겠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의 지금 가장 급한 니즈를 받아주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반도체 생산 공급망을 중국에서 어느 정도는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네.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도가 이제 뭐 지리적이나 경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 내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인도 입장에서도 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받고 좀 도와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는,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인도는 제조업을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뭔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확 붐업이 돼야 같이 이제 미국의 지원과 이렇게 맞물려 첨단 산업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딱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직은 이제 인도가 워낙 제조업 기반이 아직은 약한 나라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여건을 봤을 때는 물론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 제조 기반이 인도가 약하긴 해요. 네. 하지만 특히 반도체나 이런 기간 산업들은 우리 개발 경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부 드라이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디 정부의 정부 드라이브가 아마 역사상 가장 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정부의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니까 그리고 경제 정책이 일관성 있게 네. 어떤 외투 기업이라든지 시장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인도가 뭐 약하다고는 해도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기간 산업, 화학이라든지 그런 산업 기반을 보유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같긴 네, 합니다. 뭐 미국이 이렇게 좀 지원을 약속하고 인도도 이런 의지가 좀 정부 차원에서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뭐 애플이라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인도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실제로 가서 굉장히 많은 차를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가고 있는데 일단 어떤 기업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까? 예. 우선 먼저 한국 기업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우리 기업들이 90년대 중반 아마도 본격적인 진출은 90년대 중반에 현대차가 뭐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거기서 이제 첸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 네. 기지를 만들었고 뭐 현재는 내수 2위에다가 뭐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뭐 사실 인도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네. 자리를 잡았고 기아차도 뭐 2017년 경에 진출을 해서 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뭐 인도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인지도 높은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네. 뭐 삼성이나 LG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모바일 생산 기지를 델리 근처에 노이다에 뭐 대규모 거의 뭐 1억대 생산 규모를 만들어 놨고 거기서 거의 인도 시장 점유율도 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밖에 뭐 섬유 부분의 효성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이렇게 사실 우리 대기업들은 진출해서 거의 뭐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고 현지에서의 어떤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외국 나가 기업은 있나요? 뭐 최근에는 대표적인 게 애플인 것 같아요. 애플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상당 부분 인도로 대체 또는 뭐 이전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생산의 한 25% 정도는 인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애플 관련 협력사 반도체 업체들 포함해서도 지금 인도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 테슬라도 뭐 계속 뭐 이번에 미국 인도 정상회담 때도 모디 총리가 일론 머스크랑 만나기도 했는데 네. 테슬라도 끊임없이 그 특히 전기차 부분 시장이 인도가 워낙 유망해서 투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주요 기업들 들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스마트폰 네. 그리고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나가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네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인도도 경제 성장이 빨리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급도 굉장히 빨라지고 예, 예.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들어가서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 또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맞물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명목 GDP가 세계 5위까지 올라섰다고는 합니다만 1인당 그 GDP로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낮잖아요. 2,600달러 정도 국민 소득이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예, 예. 사실 중국은 14,000달러 후반 정도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중국하고 인도만 비교를 해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네. 이런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1인당 그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는 좀 남긴 하거든요. 네, 그게 주신 말씀이 상당히 많이 이제 또 일정 부분 또 타당한 부분이기도 네. 한데 인도가 14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 가운데서 일정 수준 구매력이 있는 인구만 따져도 몇여 명은 돼요. 인구가 워낙 그러니까는 많다 보니까 그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선 커요. 그러니까는 이게 평균 그러니까 결국 1인당 GDP는 평균인데 네. 평균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고소득층의 인구도 상당하다. 그게 또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빈곤층도 상당히 많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도가 우리 한국 기업들 성공해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제품들이 하이엔드 쪽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구매력만 따져도 사실은 충분한 시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인구가 젊다는 게 방금 중국 말씀하셨지만 중위 연령대가 인도가 한 28, 9세 된다면 중국은 한 38, 9세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현재로 따지면 중국의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높고 하지만 미래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인도에서 주요 구매층의 성장률을 저희가 보면 결국은 20, 30대, 40대 쪽은 중국에 비해서 그 향후 구매층의 성장 추세가 훨씬 네.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물론 중국에 비해서 아직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중국에 비견할 소비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양대 소비 시장으로 본다면 거긴 중국에 더불어서 인도가 낀다. 네.
라고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억 인구 중에 고소득층만 해도 많고 빈곤층도 많지만 네. 그 고소득층만 해도 상당한 구매를 예. 할 수 있는 인구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좋은 교육을 받은 청년층들이 커나가고 있다는 것도 이제 미래를. 그런데 이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청년층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 학력 격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너무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뭐 우리가 아는 IT 쪽에 있는 그 친구들이야, 청년들이야 굉장히 잘해서 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그 우리나라 기업에 취직하는 그 청년층들은 굉장히 이직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인도 전체로 보면은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는 지적이신 것 네. 같아요. 일단 인도에는 정말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IT 같은 인도 공과대학 같은 네. 경우는 뭐 사실 정말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대학교들이 있어요. 뭐 인도 네루 대학교라든지 네. 델리 대학교라든지 뭐 주요한 학교들이 있지만 한국하고 다른 점은 평균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대졸자라든지 뭐 고졸이라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평균 수준에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부족해요. 네. 그래서 뭐 월드뱅크 같은 데 지표를 보더라도 네. 인력 개발 수준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지에서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장애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정 아주 뭐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평균적인 수준의 이해도나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좋은 인력을 구해놔도 이직률이 많고 네. 또 쓸만한 인재 구하기도 좀 어려울 수 네. 있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그러면 팀장님이 또 기업들 인도 현재 나가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면 이제 월드뱅크에서 나오는 그 기업 환경 지표, 두잉 비즈니스라는 지표가 네. 있는데 인도가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하기 전에는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통틀어서 100여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모디 총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이 인도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거였고 지금은 62위권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행정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네. 있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막 규제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그게 기업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든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있는 문제고 진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하겠네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기업들이 많이 느끼는 게 근본적인 걸 따지면은 좀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들이 뭐 자주 이직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이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기업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고 신의 성실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조금 당연시되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라 그런 문화적인 문제 같은 것도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사실 뭐 중국이나 베트남 진출할 때도 그런 문화적인 차이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인도는 조금 더 결이 다른가 보죠. 일단 그죠. 뭐 중국이나 베트남도 물론 있죠. 있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희가 연구자들 입장에서 뭐 연구도 해보고 하는데 이 유교 문화권이라는 게 사실 그 상호 투자나 무역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근데 인도는 사실 그 바깥이고 인도의 특유의 문화와 더불어서 또 서구 문화적인 성격도 있고 게다가 우리는 인도를 개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인도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기업들한테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미국도 굉장히 인도라고 하는 이 시장을 중요하게 볼 정도로 경제 대국이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도라는 국가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예전에 우리가 동남아를 진출할 때는 기업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업 주도로 나갔어요. 기업들이 정부가 뭐 뭘 안 해도 죄송합니다. 네. 기업 주도로 그 시장 진출이 됐었어요. 근데 인도는 물론 우리 대기업들이 선발로 많이 나가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멀고 네.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좀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부가 인도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이고 또 아까 나왔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조금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좀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지 네. 않나. 근데 지금 그 한국하고 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라고 하는 그게 발효는 되어 있잖아요. 올해 네. 초부터. 네. 이게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인도 협력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게 그 2010년에 그 한인도 세파를 발효시킨 거였는데 네. 그게 사실 그 양국 경제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무역 증진에도 일정 부분은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 정도가 약하고 개방 수준이 좀 낮은 편이라 더 높여야 되는구나.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개선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만 양국 간 관계를 어떤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데는 네. 좀 한계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세부적으로 어려움을 그 개선점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뭐 FTA를 그 당시에 세파를 체결할 네. 때부터 인지됐던 거긴 하지만 그 개방 수준 자체가 좀 얕아요. 예를 들면은 인도는 자기네가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 부분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분야라든지.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완성 제품은 인도에 수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관세율이 높고 100%를 넘어가니까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도 관세율이 높아요. 물론 그럼에도 수출은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고 네. 인도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 뭐 인도가 관심 있는 뭐 서비스 분야라든지 뭐 음식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산물 분야 이쪽의 개방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금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인도에서 받아올 건 받아 와야지 인도도 우리 걸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인도에서 우리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인도산, 메이드 인 인도, 인디아가 그렇게 딱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인도에서 네. 우리나라로 좀 수입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인도가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인도가 우리한테 수출할 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네. 이거 뭐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인도의 산업 경쟁력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도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네. 많고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인도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사실 인도로부터 중간재 수입한 것들이 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측면에서 아직 인도의 경쟁력이 약하긴 하나 우리 쪽도 관심을 안 기울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양국의 산업 경쟁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만한 네. 그런 답을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런 거를 무역에서만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인도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한인도 세파의 어떤 효과를 좀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네요. 아무래도 무역 쪽에서만 네. 풀기에는 조금 네. 어렵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정부가 정부의 그 무역 협정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이끌어내야 이게 선순환 네, 네. 구조로 좀 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 그 전문가시고 연구를 하신 입장이시니까 네. 이거를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중국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우선 이런 얘기 뭐 인도가 중국을 어떤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대체할 거냐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대체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치 않아요. 네. 아직은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네. 인도 사람들 본인들도 자기네가 중국을 대체한다고까지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는 없어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대체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게 당장 아까 반도체라든지 일부 첨단 분야 얘기를 하자면 중국으로부터 중국과 이 미국이 이제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영역들이 존재해요. 네. IT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영역은 중국에 대체한 어떤 공급 기지를 일정 부분은 확보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인도가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도가 당장 뭐를 크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뭐 네. 반도체 경우도 레가시 수준의 저부가 가치 수준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네. 그 정도라도 인도에서 생산해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 플러스 전략적인 관점들을 갖고 인도를 어떤 생산 기지로서 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것만 보면 사실 인도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하는 곳이 많은데 그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완전 그 뚜렷한 장밋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이 장미를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네. 된다. 네, 이렇게 좀 네, 우리나라도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좀 임해야 된다. 예, 예.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